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는 최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인데요.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이런 자연재해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가꾸고 또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인디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지구 공동체의 한 가족이며 동반자이니라. 인디언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는 바다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친 바다로 뛰어드는 제주 해녀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물숨. 제주 출신의 고희영 영화 감독이 9년에 걸쳐 준비와 취재를 하면서 제주 해녀의 운명과 강인함을 이야기로 담아냈는데, 그녀가 이번에는 그림 동화책 엄마는 해녀입니다를 통해 해녀인 엄마와 할머니의 삶을 어린 딸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스페인 출신의 화가 에바 알머슨의 그림으로 표현된 제주 해녀의 모습은 사랑스럽고 따뜻한데, 바다가 지긋지긋해 무트로 떠난 엄마는 도시의 삶에 지쳐 다시 섬으로 들어와 해녀가 된다. 무서운 바다에 매일같이 뛰어드는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 어린 딸. 엄마가 걱정돼 바다에 나가 해녀들의 숨비 소리를 들으며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편하고 안전한 공기통 대신 자기 숨만큼 바다에서 채취하는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제주 해녀들. 욕심내지 않고 바다와 공존해 살아가는 제주 해녀들의 삶과 애환을 들여다보자. 오늘은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제주 해녀의 삶을 아이의 시선으로 그려낸 동화책입니다. 엄마는 해녀입니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이죠. 다큐멘터리 영화 물숨으로 알려진 고희영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안현모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간한 책 엄마는 해녀입니다. 이 책 너무 예뻐요. 일단 표지가요. 네. 제주도 해녀 얘기인데 해녀 이야기를 책으로 쓰셨다니까 일단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그 수평선을 건너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지, 근데 제가 고향을 떠난 지 한 30년쯤 되거든요. 근데 고향을 떠나서 어느 날 힘든 어떤 인생의 고비가 올 때마다 그렇게 떠나고 싶던 그 제주도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그 인생에서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내려갔죠. 갔는데 고향에서 해녀분들을 사실은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 제 마음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영화 물숨을 찍게 됐고, 물숨에 다 담지 못했던 굉장히 보석 같은 이야기들,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숨겨뒀다가 네. 이번에 동화책으로 만들게 됐어요. 네. 이번에 이 책 번역을 맡으셨잖아요. 감독님께서 고향 이야기를 시작을 하셔서 저도 고향을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주 바다가 고향은 아니지만 저는 동해 바다가 고향이고요. 두 분 다 바다 소녀셨군요. 네. 바다, 동해 바다에는 해녀는 없지만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또 서울로 이제 이사 와서 도시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바다에 대한 동경이나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녀 학교가 생겼다고 했을 때도 괜히 관심을 갖고 해녀가 주자라는 말만 듣고 저는 이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동화책을 번역하기 전에 이제 먼저 했던 게 말씀하신 물숨의 해외 버전의 영어 나레이션을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지금 프로필에 언급이 안 됐지만 고희영 감독님께서 SBS 1기 작가님이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참여하셨던 작가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제 선배셨던 거죠. 이 엄마는 해녀입니다. 정말 너무 그림이 예쁘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동화책으로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 뭐 에세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소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장르가요. 네네. 일단 물숨 개봉하고 나서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뭐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이쪽에서는 공영방송에서 물숨을 이제 그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자꾸 초청이 돼서 가다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여인들이 막 바닷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오니까. 해녀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예, 존재하는데요. 네, 사실은 뭐 처음 시작이 이제 우리나라부터 시작이 됐던 네, 거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녀의 세계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아이들에게 해녀 동화책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바다와 해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안현무 기자에게 그 번역을 부탁했던 것도 책의 맨 뒤에 보면 영어 번역본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근데 번역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영어 텍스트가 될 것 같아요. 번역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이 뒤에 있는 글도 읽어보고 앞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번역하면서 가장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하셨어요? 한국어에 이제 의성어 의태어가 좀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특히 그래요. 숨비 소리 자체도 의성어고 여러 가지 동작에 대한 표현도 영어에는 없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옮길까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그림책이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그림이 눈앞에 그려지게끔 하고 싶었고 동화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소리로 귀로 들을 수 있게 하는데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컴퓨터로 이제 작성을 하면서 계속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읽었을 때도 호흡이 이상하게 끊기거나 뭐 숨이 모자라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아이가 들었을 때도 그 박자가 리듬이 뭔가 잠이 잘 오는 박자거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박자이길 바랬고 또 그러면서도 뒷말이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앞에서 다 답을 알려주면 아이가 덮고 잘 테니까 그래서 뒷이야기가 궁금하게 하게끔 어순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무엇보다도 고희영 감독님이 쓰시고 또 에바 알머슨 작가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것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에바 알머슨 얘기하셨는데 스페인 아주 유명한 작가잖아요. 네. 한국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예요. 행복을 그리는 작가로 되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에바 알머슨이 그 상하이에 전시를 하러 갔는데 우연히 호텔에서 잡지를 딱 집어들었는데 거기에 해녀 사진이 있더래요. 처음 봤대요. 이 해녀라는 사람의 존재를. 그 잡지를 보고 나서 나는 이 여인들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어 라고 그러니까 외쳤대요. 감독님께서 먼저 연락을 하기 전에 전이죠. 이미 그 해녀를 보고 반해 있다가 난 제주도에 가서 만나겠어 하고 제주도로 왔는데 그때 제가 물숨 막 개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숨 이야기를 듣고 너무 보고 싶은데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하니 너무 아쉽다라는 인터뷰를 했고 제가 또 우연히 그 기사를 보게 됐어요. 제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번역기를 돌려서 에바에게 편지를 썼어요. 보여주고 싶다. 사실 개봉 전이긴 한데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했고 영어 자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무언가 너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대답을 해왔죠. 만약에 물숨 영화가 그 해녀들에 대한 대서사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동화는 동시, 아이들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동시. 하지만 두 가지 동화와 영화를 관통하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화의 제목이 물숨이에요. 해녀들은 누구나 자신의 숨의 한계를 알고 있다. 그래서 숨의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바다를 벗어나온다. 그런데 그 한계를 잊게 하고 바다에 잡아두는 것이 욕심이다. 만약에 나오다고는 전복이라도 봤다. 거기 그걸 떼역 나오게 되면은 거기다 쓰는 맞아.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바닷속에 들어가서 숨이 다 돼서 딱 나올 때쯤 되면 꼭 전복 같은 게 보인대요. 숨이 다 찰 무렵에 다 차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전복이 딱 보인대요. 그러면 이게 또 물안경을 끼고 보면 더 커 보여요, 실제보다. 따오고 싶잖아요. 우리가 왜 욕망의 눈이 먼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해녀분들 가슴에서 정말 숨이 더 남아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대요. 네. 그래서 자기 숨보다 더 오래 지체돼 있을 때 먹게 되는 숨이 물숨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영화나 동화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 인생의 바다에서 욕심내지 말자라는 네, 그러한 이야기예요. 내가 숨이 다 찰 때까지만 거기까지만 만족은 해야 된다라는 네, 네. 이야기. 동화를 읽으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주 해녀가요, 지난해 11월에 한국의 19번째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어 내려져 왔지만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 그럼에도 보존돼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딱 해녀가 그래요. 엄마는 해녀입니다도 이 3대에 걸친 이야기듯이 대대손손 할머니에서 엄마로 또 엄마에서 손녀딸로 계속 전승되어 내려져 온 바다의 아름다운 문화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4천 몇 명 남았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한 90% 가까이가 고령자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점점 해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게 왜 보존돼야 되느냐. 고기 잡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좋은 배도 있고 좋은 도구들도 나왔는데 이게 왜 보존돼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정신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그 에바 알머슨이라는 스페인의 이방인 화가도 딱 정확하게 지적을 했듯이 이 전부 여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여권 신장이다, 우먼 파워다, 커리어 우먼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제주 해녀들은 그런 단어조차 없던 시절부터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다에서 물질을 해서 잡은 해산물로 남편을 술값을 대주고 아이들의 책값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일으킨 가장들이었거든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어떤 아이콘이죠. 워킹맘이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에요. 네. 그런 독립심. 해녀가 서로 많이 잡으려고 경쟁만 할 것 같지만 사실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물속에 들어가서 위기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옆에 들어가서 어떤 가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네. 또 한 명이라도 준비물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늦으면 그 사람이 다시 집에 가서 준비물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네. 그 땡볕에서 바위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게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죄다 싹쓸이해서 잡아올 수도 있지만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더 자랄 때까지 네. 자연을 마치 자신의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려는 그런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살려는 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마땅히 인류 문화재로 등록돼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안현모 기자님은 해녀 홍보대사라고 해도 홍보대사. 과언이 아닐 네, 정도로. 네. 근데 이게 물숨이라는 영화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제작 기간이 좀 전에 제가 여쭸더니 무려 7년이나. 네, 후반 작업까지 네. 해서 한 9년. 저는 처음엔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고향이고 제주어를 100% 하고 제주도 정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자마자 그냥 튕겨져 나왔어요. 아까 안현모 기자가 얘기했지만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초창기 멤버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취재, 뭐 버티기, 뭐 뻗치기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는데 바로 튕겨져 나와서 사실 한 3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다니긴 했지만 버튼은 못 눌렀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열기까지가 한 그만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모질게 내치셨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신들의 직업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우리는 말이야 저승에 가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서 쓰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바다로 들어갈 때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해녀 찍겠다고 카메라 들고 막 설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된 어떤 해녀분들의 바다인 거죠. 그 물숨 영어 버전 더빙 하셨다고 하니까요. 뭐 재미있는 일화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조그마한 부스에서 마이크 앞에 서 있고 이제 조그마한 화면으로 영화가 흘러나오는데 그냥 영화를 감상했어요, 일단. 영상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음악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멍하니 장면을 보고 막 우와 감탄사를 내뱉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 영화에서 주는 그런 너무 웅장한 무게감, 너무 진중함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영화를 더빙하면서 그 영화 전편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2번을 봤음에도 영화관에서 시사회를 할 때 또 눈물이 나더라는 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우리 해녀 이야기 다 아는 내용 같잖아요. 해녀들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분명히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영화관에 앉았는데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진정성에서 눈물이 나요. 중간중간 그리고 심지어 해녀 이제 삼촌들이 농담을 던지는데도 너무 재밌는데 웃으면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용에 대한 거나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는 잘 못하지만 그때 받았던 감동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그걸 이제 더빙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영광이었고 책으로까지 또 번역을 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물숨 영화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꼭 녹화 마치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얘기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 동화의 실제 모델이 있다면서요? 최지혜 해녀님이요? 네네. 네. 제가 물숨 촬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해녀분들을 만났겠어요. 그 중에 한 분인데요. 개봉한 이후에도 바다를 제가 늘 그리워하고 해녀분들을 궁금해하니까 그 최지혜 해녀가 매일마다 바다에 나가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바다는 화가 났어요. 오늘 바다는 잔잔해요. 오늘은 뭘 잡았어. 이런 거 맨날 보내오거든요. 근데 그 최지혜 해녀가 왜 모든 딸들의 그 잘난 척 있잖아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래가지고 해녀인 엄마가 너무 싫어서 도시로 나가서 미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안현무 기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영어로 번역해 주기도 했지만 그 미용실 안에 있는 온갖 소음들 있잖아요. 싹둑싹둑 머리 자르는 소리 막 서걱서걱 가위질 쇳소리, 웽웽 드라이기 모터 소리, 쏴쏴 머리카락 헹구는 물소리, 쓱쓱 머리카락 쓰는 비질 소리. 어느 날부터 엄마는 귀가 아팠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안의 모든 소리들에 짜증이 치밀었다나요? 이 책 속에 있는 어머니, 아이의 어머니도 바다가 답답해서 도시로 떠나서 미용사가 되지만 또 거기서 더 답답함을 느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저는 이 엄마 해녀도 이게 도시냐 어촌이냐 뭐 바다냐 육지냐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내가 태어난 나 자신의 온전한 모습에 충실하면서 사는 게 결국은 나한테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다 거부하고 뿌리치고 도시로 나가서 산다 한들 뭐가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 다 같이 뭐 물안경을 끼고 바다로 들어가자 이 뜻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대로 나에게 주어진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교훈도 담겨 있지 않나. 제가 작가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참 눈치를 보게 되는데 번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어감과 이런 것들을 또 되짚으면서 하셨겠어요. 파도 소리, 바다 소리, 숨비 소리가 그리웠던 거고 그래서 다시 엄마의 바다로 돌아온 그런 해녀예요. 어느 날 사진이 딱 왔는데 보니까 그 해녀분들이 이 튜브처럼 부표처럼 이렇게 안고 헤엄쳐서 가고 해산물들 잡아서 걸어놓는 이 그 튜브 모양의 동그란 공이 있거든요. 그게 태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태왁은 주황색이에요. 그런데 꽃무늬로 그 태왁을 만든 거예요. 바다 위에는 색색의 공처럼 알알이 태왁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나는 바다를 감시하러 나왔습니다. 파도가 그 큰 이로 엄마의 다리를 개처럼 꽉 물고 안 놔줄까 봐서요. 저기 어디쯤 엄마표 꽃태왁이 있을 텐데. 엄마표 태왁은 엄마만의 꽃태왁입니다. 멀리서도 내가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엄마는 엄마만의 태왁을 꽃무늬 천으로 더 씌웠답니다. 태왁이 꼭 호박처럼 생겼어요. 속을 다 파낸 호박처럼 태왁은 가볍단다. 실제로 아이들은 그 꽃태왁을 보면서 엄마가 저기 있구나를 늘 지켜본다는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정말 내가 동화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바다로 나간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 바다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 말씀을 들으니까 더 상상이 되는데 최지혜 씨의 아이들은 굉장히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엄마 너무 멋지다. 나는 해녀 엄마가 참 좋아.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 이야기의 화자가 이 아이잖아요. 이렇게 아이의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또 해녀를 바라보는 이야기들인데 아이가 좀 바다를 좀 무서워하는 것처럼 시작이 되거든요. 해녀 엄마와 해녀 할머니를 기다리는 아이의 시선은 우리가 해녀를 알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의 눈과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보는 바다는 피서지에서 즐기는 바다,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는 바다,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가 삶의 터전인 해녀들에게 바다는 전혀 달라요. 어떨 때는 평온해졌다가 어떨 때는 또 삼킬 듯이 무서워지기도 하는, 그리고 그 해녀들이 그 바다에 대해 갖는 어떤 경외심, 그러한 것들을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얀 파도의 이는 좀 큽니다. 우리 집 지붕만큼 커다란 것도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얀 파도의 입이 나를 꿀꺽 삼키는 꿈을 꾸다 살짝 오줌을 지린 적도 있습니다. 엄마, 파도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얘야, 바다는 더 무시무시한 곳이란다. 근데 왜 매일 바닷속에 들어가나요? 매일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게 바다의 마음인걸. 아이는 곧 독자이고 그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기에 왜 저렇게 힘든 바닷속에 매일 들어가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안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 왜 고글을 벗었을 때 내 눈물이 맺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바닷속을 그리워하고 떠나지 못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배를 타고 나가서 모터보트를 타고 나가서 잡으면 되는데 잠수통, 산소통 메고 가면 되는데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계속 반복해서 운명처럼 숙명처럼 하는 게 해녀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책에 등장을 해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키도 작고 손도 작고 시력도 안 좋은데 더 노쇠했는데 할머니가 더 많이 잡아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할머니가 잡아오는 그 어망은 마치 할머니의 두 가슴처럼 더 축 처져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기 그물을 든 엄마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엄마의 그물이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엄마 뒤로 그물을 든 할머니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그물은 묵직묵직 땅에 닿을락말락합니다. 그런데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키가 작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손이 작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의 그물이 엄마의 그물보다 왜 만날 더 늘어져 있는 걸까요? 엄마의 두 젖보다 훨씬 처져 있는 할머니의 두 젖처럼 말이죠.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걸 외국에 있는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미국인들한테도 보여주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한테도 보여줬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두 가슴이 처진 것처럼 어망이 처졌다는 표현이. 근데 거기서 뭘 말하고 있는 것 같냐면요. 사실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나이가 조금만 들면 퇴출되잖아요. 그 직업에서도 장인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금방 은퇴를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고, 그런데 해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노하우라든가 기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엄마보다 더 어떤 여유가 있을 거고 정신적으로도. 좀 쉽게 생각하면은 나이가 좀 들면은 해녀 일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육체적으로 아주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해녀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시죠? 그렇죠. 네. 지금 제주도에만 한 4,300분이 계신데 네. 한 60% 이상이 70대 이상이세요. 동화책을 쓰고 싶었던 이유도 네. 해녀들이 유네스코 등재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해녀들이 사라진다면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등재부터 해야 된다. 네. 내가 해녀인데 내 딸에게 이 직업을 물려주고 싶을 때 저는 그게 진정한 등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해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딸은 늘 바다를 경외시하고 조심하고 하는 엄마를 보고 자연을 배우고 딸도 해녀가 되고 싶고 이렇게 간다면 우리의 바다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그 고령의 해녀들,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고령의 해녀들은 아직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또 굉장히 느끼시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바다의 여인들이라고. 왜냐하면 이 지상 무태서는 정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셔가지고 아기 유모차에 이렇게 그 태왁이랑 물질 장비를 싣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바다에 들어가면 바로 인어공주로 변신하세요. 파도가 세서 바다에 못 가시면요. 막
끙끙 앓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바다에 가면 힘들고 좀 쉬면 좋은데 왜 그렇게 바다를 그리워하시느냐 그랬더니 바다는 욕심내지 않으면 친정 엄마 같대요. 다 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가시면 한 7시간씩 안 나오세요. 7시간이요? 네네. 그런데 네. 아침에 뭐를 잡숫고 가시면 이게 부대끼인데요. 오르락내리락 계속. 빈속에? 네. 빈속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그 압력 차이, 수압 때문에 네. 두통이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뇌선이라는 약, 진통제를 빈속에 입에 털어놓고 들어가세요. 화장실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잠수병을 많이 앓으시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진짜 더 큰 병은 뭐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바다를 그리워하는 병인 것 같아요. 해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녀의 삶과 또 해녀의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내가 해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엄마니까 나도 이제 해녀가 돼야지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요즘 뭐 해녀 학교니 뭐 젊은 해녀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네. 바다로 가는 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특히 뭐 실례로 이 동화책의 주인공인 최지의 해녀 같은 경우는 네. 한 2년 동안 그 해녀와 마을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최지의 해녀는 미용 기술이 있으니까 해녀 할머니들 맨날 집집마다 다니면서 염색을 해드렸대요. 그러면서 사람의 됨됨이를 일단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뭐 폐쇄적이거나 터부시하는 이런 문화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보시는 것은 단순한 물질 기술이 아니에요. 물질 기술은 사실은 스킨스쿠버 자격증 따듯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다를 같이 가꿀 수 있는 공동자, 협력자들, 바다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을 사람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해녀 문화 중에서 가장 저는 매력적인 게 뭐냐면 바다에 할머니 바다가 있어요. 할머니 바다. 네,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뭐 몸이 허약해지셔서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런 할머니들을 위해서 어장이 좋고 좀 안전한 바다를 할머니 바다로 남겨둬요. 네. 모든 바다에 다 있어요. 제주도 바다에는. 또 하나는 그 해녀들은 자기 숨의 길이에 따라서 계급이 있거든요.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태 질서처럼 누가 넌 상군, 중군, 하군 이게 아니에요. 당신들 스스로 자기의 숨의 길이에 맞는 바다를 찾아가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이 아닌 거예요. 자연이 만들어준 굉장히 아름다운 질서인 거죠. 그러한 가치들이 저는 이거야말로 해녀들이 뭐 워킹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운 이 바다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구나. 네. 그래서 상군이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군이 아무래도 수확량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군 해녀가 하군 해녀의 이렇게 그물에 잡은 것도 나눠주시기도 하세요. 물질을 할 때요. 장비를 챙겨가잖아요, 해녀가요. 그러면은 자기 안전을 위한 것보다는 해산물을 캐기 위한 도구들 위주로 이렇게 챙겨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더빙을 하고 번역을 하기 전 그 사이에 퇴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생겨서 말씀하신 단기간에 딸 수 있는 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막 따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하셨어요. 자격증을 타다 보면 네. 온갖 내가 살기 위한 장비들이에요. 호흡기도 있지만 이 호흡기가 망가졌을 경우를 대비한 또 예비 호흡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또 뭐 수압기 뭐 이런 것들 다 나 살자고 달고 가는 장비들이잖아요. 근데 해녀 삼촌들은 그런 거는 없이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요. 그냥 고글에 이제 가라앉기 쉬우라고 돌 벨트 차고 뭐 그 정도 비창. 채취를 위한 도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딸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고 따기 때문에. 기자님이 얘기하시면서 계속 해녀 삼촌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제 휴가철이니까 가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어디 가셔서 뭐 이모님 이러시면 서울에서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제주도는 남녀 구분 없이 그 존칭과 친근함의 표현으로 삼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군요. 네. 아까 그 말을 좀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서 그 장비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해외에 나가면 많은 해외 분들이 제일 먼저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는데 왜 저런 위험한 작업을 하는가? 요즘 얼마나 이 첨단 시대에 수중 장비가 많은데 왜 저렇게 위험한 바다로 내모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수중 장비가 들어온 게 한 70년부터 되게 많은 장비들이 들어왔는데 해녀분들이 그거 몰라서 안 하시겠어요.
공기통을 메고 가면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딴다는 걸 그분들은 아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것도 아세요. 그렇게 되면 해녀분들은 지금 바다에 들어갈 때 장비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물속에 가서 이거보다 작은 소라 전복은 안 잡고 나오세요. 아, 기준이 되는 걸 가지고 네네. 들어가세요? 아. 물속에서는 이제 흐릿해서 이 네. 사이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비차게 표시를 해서 이거보다 작은 건 잡지 않고 전복이나 소라씨가 이제 흉년이 들면 씨도 뿌리고요. 그러니까 바다를 자신의 정원처럼 가꾸시는 분들이세요. 네, 네. 바다 밭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그 어머니 때부터 우리는 장비 같은 거 하지 말자. 우리의 숨만큼 있다가 욕심내지 말고 그만큼 바다가 나눠주는 것들만 따고 나오자. 이런 약속이 지켜져 온 바다고 그게 바로 해녀들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면 해외에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공기통 대신 하시는 게 바로 이제 숨빗소리. 이게 제가 숨빗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몰라서 아까 어떤 소리냐고 녹화 전에 여쭤봤잖아요. 이게 휙휙 하는 소리인가요? 이렇게 숨을 내쉬는 휘파람 소리 같은 소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해녀 삼촌들도 그냥 묻해서 숨비 소리를 내라 그러면 못 내신대요. 그게 흉내 낼 수 있는 소리는 아니고 네. 제주도의 성산 앞바다에 가보시는 분들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아마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휘파람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영화를 보면 또 더 확실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숨을 참았다가 물속에서 이제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올라서 한꺼번에 짧게 내뱉을 때 나는 소리예요. 물에서 숨을 참았다가 짧고 굵게 내뱉는 숨소리고 그 소리가 나면 아 엄마가 무사히 물 위로 나왔구나, 엄마가 살아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하죠. 책의 그 구절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에서는 이제 호이 호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영어로 번역해도 호이 호이 호이라고 그대로 쓰셨죠. 썼어요. 호이 호이 숨빗소리, 호이 호이 엄마가 살아있다는 소리. 그 제가 영화 촬영 7년 동안 우도에서만 한 6분의 해녀분들이 이제 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뭐 병든 노인이거나 바다에서 내가 좋아하는 바다에서 나는 마지막을 맞아도 좋다라는 말씀을 자식들 몰래 저한테 살짝 이렇게 비뜸을 많이 하세요. 예, 그만큼 바다가 좋다는 얘기인데 실제 물숨의 주인공 할머니도 바다에서 숨을 거두셨고 또 한 할머니는 이제 공부시키기가 어려워서 딸을 해녀를 시켰는데 그 딸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 슬퍼하면 바다에 영원히 못 들어가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며칠 안 돼서 그 바다에 다시 들어가셨던 할머니가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내 자식과 내 어머니를 앗아간 바다지만 해녀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바다를 원망하시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다시 바다로 나아가고 바다의 것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바다가 주는 것들을 걷어오면서 위로를 받으신대요. 아마도 한평생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을 위로해주고 늘 아침마다 눈을 맞추고 숨을 같이 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녀를 바다의 농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바다에 씨를 심고 뭐 해초류를 잡아먹는 불가사리는 다 청소하시거든요. 어떤 해녀분은 그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해산물은 잡지 않고 나오신대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둘이서 사랑하는데 내가 방해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 숨을 참고 가서 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거를 다시 놓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역시 바다와 사이좋게 살아온 정말 바다의 여인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물질을 하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능인으로서의 해녀가 아니라 그 해녀들이 우리한테 주는 가르침을 우리가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어느 직업군에 있든 어떤 일에 종사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하는 것, 그 정신이 저는 좀 보존됐으면 좋겠고 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정말 바랬던 건 물론 에바 알머슨이라는 스페인 화가가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번역을 한 게 1차적인 목적이었지만
전 정말 이 영어 번역본이 영어판으로 출판이 돼서 해외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 또 어른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영어판이 출간이 안 됐군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자, 오늘 엄마는 해녀입니다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네.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뭐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책에 담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했으니까요. 네. 특별히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독자가 있으세요? 가장 큰 바람은 1세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전 곁에 세대가. 뒀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아까 해녀들의 바다에는 상군, 중군, 하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경쟁 없이 자기의 바다를 숨만큼 찾아가서 사세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바다, 무태의 바다를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는 자신의 숨의 길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들 다 상군 바다로만 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욕망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나의 숨은 어느 정도인지, 나는 내 숨은 어느 바다에 맞는 바다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엄마는 해녀입니다 가지고 이야기 길게 나눠봤는데요.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속에서 자신의 숨만큼 좀 자연에 의지하는 그런 해녀들의 삶을 보면서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실 텐데 책 읽으실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책 읽는 것 자체가 일이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채우려는 차원에서 좀 이 책들 좀 구해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휴에 읽은 게 네이건 해고록입니다.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이요. 중고책이 발행가보다가 10배 비쌉니다. 그런 책도 있는 거 놀랐어요. 이 레이건은 냉전 시대를 끝장낸 미국의 대통령이거든요. 구소련을 해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레이건의 그 지혜와 담력, 용기 이런 것을 읽으면서 정치 신인으로서 이렇게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내 인생의 책은 뭔가요? 그거 좀 보면 조금 겁먹을 텐데 좀 두꺼운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두꺼워요. 예. 이 책은 사기 열전 보니까 1, 2권으로 되어 있죠. 한 1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서양의 헤로도투스라는 작가가 있다면 동양에는 사마천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쓴 글의 일부입니다. 이 책에 등장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자성어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있어요.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적 수준과 정치적 지향점과 이런 부분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인물 스케치가 아니라 오늘에 등장하는 많은 군상들을 사람들을 보는데 이 책은 하나의 기준 틀로서도 매우 좋습니다. (2000년) 전 그때 주로 한나라 시대 때에 등장했던 인물이 주로 많이 다뤄졌는데 인간의 권력 욕망, 또 지배 욕망, 국가의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권력 욕망, 또 그 처세술 이런 부분하고도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읽을수록 참 좋은 내용이 많았고 이래서 사마천이라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마천이 한나라 황제에게 좀 미움을 받습니다. 왜 미움을 받냐면은 그 삼족을 멸해야 되는 적에게 도망한 가족을 변호한 죄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형벌을 선택을 받습니다. 죽는 건 택하기 싫고 또 돈은 없고 그래서 궁형을 이렇게 선택했죠. 그게 젊은 남자가 거세를 당하고 그 아픔과 치욕과 이런 것을 버텨내면서 그 주의하면서 글을 쓴 거죠. 태사공은 일응의 화를 입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이것이 내 죄인가? 이것이 내 죄인가? 몸이 망가져 쓸모없게 되었구나. 태사공은 사마천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조상은 주나라 왕실의 태사였다.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태사가 되어라. 물은 효도란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며 후세의 이름을 떨침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으뜸이다. 소자가 영민하지는 못하나 아버님께서 정리해두신 옛 문헌을 빠짐없이 모두 논술하겠습니다. 태사공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사마천은 태사령이 되어 사관의 기록과 석실금괴에 보관한 책들을 꺼내 모았다. 궁형이라는 인생의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정말 요즘 것도 실증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을 다니면서 사설을 쓴 거죠. 작은 치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치욕을 감당해야 내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1편에 나오는 백이숙제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백이숙제는 우리 고사에서 너무나 잘 알죠.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두 아들인데 그들의 아버지는 숙제에게 뒤를 잇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숙제는 왕위를 백이에게 양보하려고 했다. 왕위는 당연히 마제인 형님의 몫입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왕위를 잇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다. 백이는 나라 밖으로 달아나고 숙제도 왕위에 오르려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세월이 흘러 백이와 숙제도 늙게 되었다. 주나라 서백창이 노인을 우대한다니 그리로 가봅시다. 그들이 주나라에 이르렀을 때 서백창은 이미 죽고 없었다. 그의 아들 무왕은 선왕의 시호를 문왕이라고 일컬으며 나무로 만든 아버지의 위패를 수레에 싣고 은나라 주왕을 치려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도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는가? 신하 신분으로 군주를 죽이는 것은 인이라 할 수 있는가? 무왕이 은나라의 어지러움을 평정하자 천하는 주나라를 종주로 삼았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만은 주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양산에 은거하여 고사리를 뜯어먹으며 배를 채웠다. 그들은 굶주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사는 이렇다.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캔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었건만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신농 우 하나라 때는 홀연히 사라졌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아, 이제는 죽음뿐 운명도 다 했구나.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이 가사로 본다면 원망한 것인가 원망하지 않은 것인가? 자기 아버지 나라가 망하면은 총 들고 칼 들고 무예를 닦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걸 회복해야 되는 계질주의인데 곡식을 먹지 않은 것만으로서 자기 의를 다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계를 써서 승리한 인간보다 성취한 인간보다는 좀 의롭게 처신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데 서술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의 인생관과 윤리관이 있기 때문에 태사공 말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권력욕의 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를 이렇게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시던가요? 예, 그 인상녀와 연파에 대한 열전이 있어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서 약소국의 전략가가 목숨을 걸고 그 나라의 위엄과 그 나라의 위상과 그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담력 넘치는 외교와 국가 경영. 조나라는 해문왕 때 초나라의 화시벽을 손에 넣게 되었다. 진나라 소공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통해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진나라 성 15개와 화시벽을 바꾸자고 요청했다. 마침내 조나라 왕은 인상여에게 화시벽을 받들고 진나라로 들어가도록 했다. 인상여가 화시벽을 진나라 왕에게 바치자 왕은 매우 기뻐하며 비빈과 신하들에게 돌려가며 보여주었고 신하는 모두 만세를 불렀다. 인상여는 진나라 왕이 성을 내줄 마음이 없음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했다. 이 화시벽에는 작은 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드리길 청하옵니다. 왕께서는 신을 별궁에서 만나고 하찮게 여기며 거만하십니다. 만일 신을 협박하신다면 신의 머리는 지금 이 화시벽과 함께 기둥에 부딪혀 깨질 것입니다. 지도에 여기부터 저쪽까지 성 15개를 조나라에 주겠다. 조나라 왕은 화시벽을 보낼 때 닷새 동안 재개하셨습니다. 왕께서도 마땅히 닷새 동안 재개하시면 바로 화시벽을 바치겠습니다. 진나라 왕은 닷새 동안 재개한 뒤 조나라 사신 인상여를 만나기로 했다. 신은 왕에게 속아 조나라를 저버리게 될까봐 사람을 시켜 화시벽을 가지고 지름길로 조나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강한 진나라가 먼저 조나라의 성을 떼어준다면 어찌 화시벽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신은 왕을 속인 죄로 죽어 마땅함을 알고 있으니 벌을 받기 원합니다. 다만 왕께서는 이 일을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왕은 인상여를 예우하여 대궐로 맞아들이고 예를 마친 뒤에 조나라로 돌아가도록 했다. 인상여가 돌아오자 조나라 왕은 현명한 대부가 사신으로 갔기 때문에 제후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고 여겨 그를 상대부로 삼았다. 근데 그 더 재미있는 것은 인상여를 발탁하게 하는 사람이 연파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틈만 나면 인상여를 뭐라겠어요? 질투하는 거예요. 인상여는 항상 그 장군과 충돌을 피해서 조금 비굴해 보일 정도로 피해 다녀요. 왕이 가장 권력을 준 실세인데 왜 장군을 피해 다니고 장군한테 비굴하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인상여가 한 이야기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안전이다. 그 장군과 나의 전략가와의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결국 나라만 위태로워진다. 이걸 나중에 연파 장군이 듣고는 감동을 받고 두 사람이 단계에서 그 나라의 위협을 지켰는데 요즘 치면 뭐 우리 초당 외교가 하는데 그게 하나의 그 외교 안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가 겸손하게 단합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유치해서 갈 수 있는데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한기는 유세의 어려움을 알고 세난 편을 매우 자세하게 지었다. 대체로 유세의 어려움은 내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말솜씨로 뜻을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며 또 내가 해야 할 말을 자유롭게 모두 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다. 유세의 어려움은 군주라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여 내 주장을 그 마음에 꼭 들어맞게 하는 데 있다. 사기열제에 나오는 유세라는 이야기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득이란 말은 오늘로 말하면은 직언도 해당됩니다. 권력자에게 직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비유 맞추는 거하고 비유를 건드리지 않고 정확히 전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그 열전에 보면은 한비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 되면 다 자유로운 줄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 또 당의 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당론을 어기지 않으면서 당의 정책을 지혜롭게 바꾸게 하는 이것이 당대 유세 기술이겠죠. 설득 기술 이런 부분인데 싸울 때는 명분과 실속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깃털을 쌓아서 배를 깔아앉히는 마음으로 해가고 또 싸울 때는 명분과 실속 같이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진나라 해왕은 군대를 일으켜 총나라를 치려고 했으나 길이 험하고 좁아서 행군하기 어려울 듯이 여겨졌다. 그런데 이때 한나라가 진나라로 쳐들어왔다.
한나라를 치자니 형세가 불리해질까 두렵고 청나라를 치자니 한나라가 기습해 올까 염려구나. 어찌해야 좋단 말이오. 총나라를 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한나라를 치는 편이 낫습니다. 저 총나라는 오랑캐 무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총나라를 치는 것은 군사를 지치게 하고 백성을 고달프게 할 뿐 명분을 얻기에는 부족합니다. 설령 땅을 손에 넣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나라는 오랑캐 우두머리이며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땅을 얻으면 국토는 넓어질 것이고 매물을 손에 넣으면 백성은 부유해지며 무기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는 명분과 실속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소. 고아이는 사마조의 말을 듣겠소. 마침내 군대를 일으켜 총나라를 쳐서 차지한 다음 총나라 왕의 지위를 낮추어 후라파고 부르고 진장을 총나라 재상으로 삼았다. 진나라는 더욱 강대하고 부유해졌으며 제후들을 가벼이 여겼다. 지금 이제 야당 의원이 되니까 사회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명분과 실속 이것이 잘 균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할 때. 명분과 실속의 기준이 국가와 국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마천에서 국가 전쟁에 관한 기본 철학이 이분 철학이 이전 거전입니다. 흔히 우리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군사력을 잘 강화하고 전쟁을 잘 준비해서 전쟁을 얻게 하자. 이것이 이전 거전 철학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준비 태세입니다. 사기열전은 보게 되면은 인기 있는 드라마 수백 편을 보는 것 이상으로 흥미로울 겁니다. 한 2000년 동안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아주 간결하게 스케치하면서 그 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가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 있게 권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 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쁘건 바쁘지 않건 몸이 늘 피곤하다. 아무리 쉬고 잠을 자도 몸이 무겁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잡념이 많다. 여러분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완전한 휴식을 돕는 책, 최고의 휴식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멘탈 클리닉을 운영 중인 구가야 아키라. 그는 현대인의 피로와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 왔는데요. 저자는 왜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걸까라는 질문에 피곤함은 육체의 피로 때문이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모든 피로감은 뇌가 지쳤다는 신호이며 몸의 피로를 푸는 방법과 뇌의 피로를 푸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수면 등의 방법으로는 완전한 휴식을 얻기 어렵다는데요. 책에서는 효과적으로 뇌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합니다. 쉽게 지치지 않는 뇌를 만드는 호흡법,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들 때 효과적인 자비 명상, 잡념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하는 몽키마인드 해소법 등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눈길을 끄는데요. 긍정적인 뇌로 바꾸는 방법, 피로를 사전에 막는 예방법 같은 흥미로운 정보와 함께 애플의 스티브 잡스, 트위터의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 등 세계 엘리트들의 휴식법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는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책들 가운데 특히 대학과 또 중용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고 합니다. 정치 철학을 제시할 뿐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준 고전의 재발견, 사서강의를 소개합니다. 지금은 정조를 읽어야 할 시간, 공직자 논어를 읽다의 저자 김혜영. 올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리더들의 기본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에 주목하는데요. 저자는 자신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설을 읽으면서 시대가 원하는 공직자상을 고민합니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군자는 너그럽고 넓으며 소인은 항상 근심한다. 군자가 사물에 대해서는 아끼지만 사랑하지 않으며 민중에 대해서는 사랑하지만 어버이만큼 사랑하지는 않는다. 널리 배우며 살펴 물으며 삼가 생각하며 밝게 분변하며 독실히 행하라 등 사서의 구절을 소개한 뒤 저자의 생각을 덧붙이는 형식인데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고전을 통해 현실을 성찰해보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변화, 미래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경쟁에서 살아남는 비밀,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2017 포춘지 선정 가장 존경받는 기업, IT 분야 5위에 오른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 그들이 책을 내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가 대단히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우리는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까? 소프트웨어가 지식 노동을 집어삼킬 경우 생존 방법은 무엇일까 등 저자들은 4차 산업시대의 사업과 일의 미래에 관한 질문에 하나씩 답을 풀어갑니다. 주목할 것은 저자들이 제시한 4차 산업시대의 성공을 위한 3가지 필수 요소와 5가지 실천 전략, 축적된 데이터와 스스로 학습 가능한 지능 시스템, 앞서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자동화, 코드화, 혁신 관리 등 지능형 기계가 도래하는 시대, 인간이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제시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존재한다는데요. 과연 삼국 통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신라에는 삼국 통일을 말하지 않았다를 소개합니다. 고고학을 전공한 저자 신영준, 조선일보 입사 후 20여 년 동안 문화재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각인된 신라의 삼국 통일의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신라인과 고구려 백제인이 남긴 기록 수천 건을 전수조사하고 삼국 사기, 삼국 유사까지 모두 살핀 저자는 신라인은 자신들이 삼국을 통일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신라가 통일한 영토는 고구려를 포함하지 않았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도 존재했는데 교과서는 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저자. 신라인들이 통일을 이룩한 왕으로 태종 무열왕을 꼽은 이유는, 신라인들이 삼국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 신라인들에게 사마는 어디였을까 등 정설에 대한 5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신라인의 통일관을 파헤치는 저자의 시도가 흥미롭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시간 관리 및 자기 개발의 선두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이유로, 또 마감을 앞두면 일이 좀 더 잘 된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자라면서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곤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